자, 이어서 계속해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이 통치자는 이제 이 사회계약의 목적이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그죠? 개인의 재산을 보호. 그런데 이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경우는 이제 그걸 뭐 할 수도 있다. 그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통치자는 합법적으로 모두의 재산을 압수할 수도 이제 있다는 거죠.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즉 인간은 원래 자유로우며 국가의 성립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야 된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개별적인 의지에 집약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 일반 의지에 따르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한 그 약속이 바로 사회계약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별에 1번부터 3, 4, 5, 6, 7, 8, 9, 10, 10번까지, 그죠? 90, 3, 4, 5, 6, 7, 8. 10명이 사는 하나의 별이 있다고, 별나라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못 믿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살인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고, 그죠? 사형에 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소를 훔치면 뭐 하고, 뭐죠? 양을 훔치면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정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규칙이 있죠, 그죠? 이제 이 살인하면 사형에 처하고 이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10명 이 전체 구성원이 동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개별 2의 개인 의지, 1의 개인 의지, 3의 개인 의지, 요게 개인 의지의 단순한 합이 전체 의지를 뭐라 하냐면 일반 의지라고 해요. 근데 요 일반 의지는 이 전체 개인 의지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이것이 한번 뭉쳐 전체 의지, 일반 의지가 되면 내 개인 의지는 못 빠져나가요. 나는 그죠? 살인을 해놓고, 이 공동체에서 난 탈퇴하겠다. 그래서 나는 사형을 면제받겠다. 이런 주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 전체 의지라는 것은 개별 의지의 합의 총합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의지를 마음대로 빼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 전체가 10명 전체가, 그죠? 전체가 개별 의지에 이제 이 전체 의지의 집약인 동시에 10명의 의지고 또 10명의 의지가 다 합쳐지면 10명 개개인의 1번, 2번, 1의지, 2의지, 3의지 이거 다 합친 것보다 그걸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의지라. 이 일반 의지에 따를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하며 이 약속이 바로 사회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뭐가 발생하나 하면 이제 사형을 이제 살인자 사형에 처한데 사형 집행할 때 만약에 그죠? 5번이 이제 살인을 했다, 그죠? 그 나머지 9명이 다 칼 동시에 들고 5번을 목 칠 수는 없잖아. 이 중에서 대표인 8번이, 그죠? 8번이 이제 좀 똑똑하고, 그죠? 팔림도 좋고 해서 이제 대신 나머지 8명을 대신해서 이제 이 살인자를 처형한 거예요, 그죠? 처형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8번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8번은 이제 이 사람이 유능하고 그거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고 또 사람 죽이려고 하면 이제 좀 보기 싫잖아요, 비열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그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죠? 이제 제방을 쌓기
위해서 전부, 그죠? 뭐, 새벽 아침 8시까지 출근하라고 했는데, 6번, 7번이 12시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난 12시는. 그래가 막 전부 열받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번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나 하면 이 12시에 나온, 그죠? 6번, 7번 이 두 명을 곤장을 10대씩을 때려본 거예요. 때리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 줄 아는데 나머지 사람 박수를 쫙쫙 치는 거예요. 다음 날은 또 지가 하길래 또 곤장을 20대 때려. 또 박수를 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죠? 법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제 살인자 사형에 처하한다. 이렇게 법이 나왔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하면, 자, 내가 살인을 하긴 했는데, 나쁜 의도를 갖고 살인한 거 아니고, 친구하고 공개놀이 하다가, 꿀밤 놀이 하다가, 내가 친구한테 잘못해가 숨골을 건드리가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버려. 그러면 내가 살인죄를 몰려서 난 사형에 처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요 경우에 이제 내가 실수로 죽였는데 그 사형에 처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운전하고 조심조심 가다가 뒷배가 한 대 나도 모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치어 죽었다. 그럼 국가에서 나를 사형에 처하면 나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걸 뭐라 하냐면 과실치사라고 해요. 과실치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에도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도 있고 안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 요거를 누가 판단하면 요 8번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했는데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그냥 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인했는데 친구를 어떤 경우는 이제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진짜 아기를 갖고. 근데 8번이 보면 임마하고 자기 동생이. 그럼 사형청해요. 거기다가 이제 이거 내 동생은 사람 죽일 의도는 없었고 실수로 죽였다. 그래서 풀어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8번이 지멋대로. 그리고 8번이 보니까 이제 10번이, 그죠? 10번이 평소에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만하게 버릇없이 울었어요. 근데 10번이 실수로 사람 죽였는데 이걸 고의로 죽였다고 사형시켰거든. 그리고 3번은 평소에 자기 집에 재산이 있는 거, 그죠? 소가 10마리 있는데 5마리를 매일 한 마리씩 그죠? 8번 할아버지 집에다가 슬쩍 갖다 주고 했는 거예요. 그죠? 8번을 보니까 3이 엄청 착해요. 그죠? 그러니까 3은 어떻게 해요? 사형죄가 있어도 대충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의 과실치사라는 요 속성이 이 8이라는 이 대표의 사형을 대신 집행한 이 할아버지 아저씨의 권력을 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대표로서 너가 사형 집행할 건데 임박 어느 날 보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떻게 해요? 자, 인사 잘 안 했다고 사형시켰구나. 그리고 실제로 살인자인데 평소에 자기한테 돈 바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자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똑한 사람은 어디 가려고 해요? 법대 가려고 그러죠. 법대. 그죠? 자, 이제 전체의 뜻이 일반 의제, 그죠? 그러니까 일반 의제는 개개인의 의지의 단순한 합보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죠? 자, 일반 의지는 언제나 공동의 선과 이익을 추구한다. 이 전체 뜻이 결합된 이 일반 의지는 어떤 공동체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반 의지의 표현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법, 그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죠? 소를 훔치면, 그죠? 노예로만, 하여튼 이런 게 있죠. 그죠? 일반 의지의 표현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형에 딱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의지의 행사라는 거예요. 그죠? 전체, 공동체의 뜻이 법이고, 팔적은법, 그죠? 살인자 사형 처하고, 이런 법이고, 그거를 실제 사형을 처하는 게 일반 의지, 전체 공동체 의지의 집행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 의지 행사가 주권, 이제 일본 주권 행사라는 거죠. 주권이 전체의 의지, 일반 의지의 행사가 주권 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권은 10명이 사는 세상이 있다면 그 10명 개개인들이 주권을 가진다. 그 주권은 언제나 인민에게 있으며 불가분명히 양도할 수 없다. 내가 내 의지를 어떻게 전체 공동체 의지에 이제 이 법을 만드는데 내가 그걸 동의를 했으면 내가 살인해놓고 나는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겠다. 그죠? 난 동의를 처리한다. 그래서 나는 사형을 면해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권은 언제나 인민에게 있으면 불가분이에요. 그죠? 요거를 10명이, 그죠? 이제 일반 의지를 형성했으면 이걸 개별적으로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남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이거는. 10명이 직접 내가 그 법안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 대의제를 거부합니다. 루소는 대의제를 거부. 이게 이제 사회계약론 내용이, 그죠? 사회계약론 설명하고, 사회계약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설명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일반 의지란 개념이 나왔죠. 그죠? 일반 의지의, 이제, 그죠? 표현이 법입니다. 그죠? 행사가 이제 곧바로 주권 행사입니다. 주권은 이제 불가분이고 양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대의제를 거부하고. 개인은 때론 이제 이 자유를 강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호랑이가 자꾸 쳐들어요. 그죠? 수시로 공격. 그럼 성을 쌓아야 되죠. 그죠? 성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10명이 있는데 5명은 재산이 있고 5명 없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못 거뒀죠. 이 5명에게 세금을 이제 이 성을 쌓을 만큼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걸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자유를 때로는 강요당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사회계약론이, 그죠? 사회계약론 핵심은, 자, 전체 10명이 모여서 우리가 살인자 사형에 처하기로 하자. 이게 이제 전체 공동체의 뜻이 일반 의지다. 그죠? 일반 의지는 영어로 general will이다. 그죠? general will이, 그죠? 근데 이거는 개별 의지들의 총합보다 커요. 그죠? 자, 이 일반 의지가 표현된 게 법이에요. 그죠? 법의 집행이 곧바로 주권의 행사예요. 그죠? 주권의 행사예요. 자, 이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하나 대표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과정에서 이제 법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이제 이 과실치사 문제를 판단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8번 아저씨가 해야 되는. 얘가 요걸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구는 자기한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인사하는 놈은, 그죠? 토끼 한 마리 훔쳤는데 사형에 처하고, 그죠? 누구는 뭐 살인해도 봐주고, 이런 식의 이제, 요 아저씨가 지멋대로 하는. 원래 사회 계약에는 이 지멋대로 하면 안 되죠. 얘도 공동체 이익에 따라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8이 지멋대로 해도. 그리고 또, 5번 아저씨가, 저기 쳐들어서 지금 대비해서 호랑이가 쳐들어오는데 대비해서 성을 쌓아야 되는데 얘가 재산인데 세금을 한 번도 안 내요. 그럼 이거 국가에서 강제를 내야 되죠. 그죠? 강제를 내야 되는.
자, 이제 이렇게 강제를 하고, 그죠? 이런 거를 그리고, 이제, 근데, 7번 아저씨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집 한 채, 그죠? 그, 이제, 먹을 거라고는 오늘 아침거리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국가에서 이 8번 아저씨 뺏어가 버는. 그러면 7번 굶어 죽죠, 그죠? 이런, 이제, 하거나, 안 그러면, 7번이 이제 끼니가 없어서 5번 거를 훔치거나, 그죠? 또 5번은 7번이 훔칠 걸 알고 미리 자기 집에, 그죠? 이제 함정을 만들어서 7번을 잡아가 죽여버려요. 이거는 사회 계약이 맺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던 불행한 일이죠. 그런 일이 사회 계약을 맺고도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루소 계약, 이제 이거를, 그죠? 이제 다시 진정한 사회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진정한 사회 계약을 맺어도 아까 법의 속성 중에 과실치사 문제를 누군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죠? 거기서 이제 왕의 권한이 강해지고 왕이 또다시 이제 자의적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도, 이제 내가 보니까 나는 3일간 굶었는데 쟤는 이제 소가 10마리 있어요. 그 좀 돌락하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밤에 가서 걔를 죽이고 훔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나쁜 짓하고 백성들끼리 서로 나쁜 짓이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 전체 구성원들을 교육을 시켜요. 교육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개인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앞세우도록 교육을 시키자.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이제 에밀이라는 책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이 에밀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난수간 문명에 반감을 느끼고 구제도에, 그죠? 반항하면서 자연을 참여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평등했다. 서로 뭐 공격하고 이럴 일 없다는 얘기, 그죠? 18세기 중력 계몽사상은 산업과 기술 진보에 따른 물질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했죠, 그죠? 그런데 루소는 그 혜택이 단지 사회 일부분에게만 한정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그것이 이제 사회 불행을 심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죠?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 에밀이라는 책의 초판이, 그죠? 초판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왕이 될 사람, 통치자나 국민들이 서로 막 공격하고, 그죠? 통치자는 착취하고 국민들은 서로 막 훔치고 막, 그죠? 살인하고 이런 걸 막으려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창한 유토피아에 맞는 이제, 그죠? 유토피아가 이상 세계죠. 그죠? 이상사회에 맞는 인간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죠? 그가, 기르고자 했던 인간은 결국 사회 속에서 악덕을 모른 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열에 막 그저 깨버리고 남을 속이고 이런 거를 모르는, 알면 어떻게 그거 하죠, 그죠? 내가 한 열흘 동안 굶었다. 그 속임수를 알면 어떻게 해요? 뭐, 그죠? 옆집에 건너가서 서로 훔쳐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악덕을 모르는 채 살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사회를 경멸하면서도 인간의 중요성을 아는 루소는 자기 제자 에밀이 사회로부터 이성에 맞는 것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에밀이라는 게 이 에밀이라는 책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에밀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루소의 제자인 에밀이에요. 그죠? 에밀이. 자, 이제 그 대안으로서, 그죠? 교육을 통해서 이제 유토피아를 맞는 인간을 기를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대안으로서, 그리고 이제 루소는, 그죠? 에밀이 사회로부터 이상에 맞는 것만을 받아들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악도 있고 선이 있는데, 악은, 그죠? 접촉도 안 시키고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해서 이제 우리 착한 사람으로 커 나가게 하고, 이제 온 공동체 구성원이 이런 착한 사람들을 막 구성됐을 때 이제 이상적인 유토피아 사회가 건설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루소는 공동체의 정서적 규제 및
공공교육, 인민의 이성을 비춰주는 합리적이고 초월적인 입법자의 존재를 설정하여 풍습, 종교, 관례 등을 통해 인민에게 공동성과 일반 의지를 계몽하도록 했으며,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인 심성인 덕을 드러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인민의 이성을 비춰주는 이제 이 비춰주는 합리적이고 초월적인 입법자의 존재를 설정해서, 그죠? 풍습, 종교, 관례 등을 통해 인민에게 공동성과 일반 의지를 계몽하도록 했으며, 공동체적인 심성인, 그러니까 공동체 이익을 앞세우는 심성인 덕을 드러내도록 하자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프랑스 혁명을 급진적으로 이끌어간 게 로베스피에르예요, 그죠? 로베스피에르가 내세운 게 뭐냐면 덕의 공화국이에요, 그죠? 덕의 공화국을 내세웁니다. 이 덕이라는 게 곧바로 루소의 사상이에요, 그죠? 요 덕이라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이익을 내 개인보다 앞세우는 심성이, 그죠? 심성. 요 공동체의 심성인 덕을 드러내고 키워서 드러내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덕의 공화국을 세우자는 게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사상. 이게 곧바로 루소의 사상. 그래서 이제 이 루소의 계몽 사상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은 1기, 2기로 나올 수 있는, 1기는 이제 아주 급진적이지 않아요. 그죠? 뭐, 이제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만족할 만한 선에 이르렀고, 2기에 가서 이제 갑자기 급진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로크나 볼테르 같은 사상, 계몽 사상 1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루소의 사상은 곧바로 로베스피에르의 덕의 공화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러니까 2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아주 과격화될 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몽 사상에 로크와 볼테르, 그리고 루소의 계몽 사상 있지만, 요게 이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인민에게 공동성과 일반 의지, 그죠? 이제 이 일반 의지가 뭐냐면 전체의 뜻이에요, 그죠?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게 이제 일반 의지, 그죠? 이거를 국민들에게 깨닫도록 계몽을 해야 된다, 그죠? 뭐를 갖고 계몽하느냐? 풍습이나 종교나 관례 등을 통해서 인민에게 공동성과 일반 의지를 이제 계몽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뭘 중시하냐면 풍습과 종교와 관례를 중시합니다. 자, 이제 공동체적인 심성을 드러내도록 교육을 내야 된다는 거죠. 교육을, 그죠? 요 계몽하는 게 교육이다, 그죠? 교육이. 자, 이제 그 에밀의 노선은 어떻게 해요? 반자본주의적 노선이에요. 분파적인 개별적 의제 차단을 위해서 상업 및 생산활동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사치에 대한 정념과 상호 예속적인 불평등을 유발하고 이해관계를 분절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한돼. 모든 시민들은 비교 사치의 정념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 유사한 규모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그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1번부터 10명이 살아요. 그죠? 3, 4, 5, 6, 9, 90, 10명이 살아는 하나의 별나라가 있어요. 그죠? 하나의 전 세계 인구가 1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서로 요 사회가 제일 처음 형성됐을 때 마을에 모였을 때 이 서로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이 A가, 그죠? 예를 들어서 2, 9, 10, 뭐 4번은 재산 있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 재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죽이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3은 재산이 있는데 토끼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죠? 한 마리가 있고.
사는 재산인데 소가 10마리 있고, 그죠? 살이 100가마니가 있어요. 그죠? 100가마니. 그럼 이제 이 삶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일 토끼 한 마리 잡아먹으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집에 보니까 소도 많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이 더 많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래서 이제 무산자가 사집에 가서 훔쳐오는 게 아니라, 그죠? 재산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훔쳐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훔쳐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비교정념, 그죠? 비교정념. 그리고 여기서 또 사체정념이 있어요. 그죠? 사체정념. 이것도 이제 비교정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의 엄마가, 그죠? 동창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어느 날, 동창회 갔다 오더니 막, 큰일 난 거야. 집안이 완전히 초상집이 됐어. 가보니까, 엄마가 반에서 몇 등을 냈나 하면 5등 했어요. 그죠? 5등 했는데, 오늘 동창회 갈 때 버스 타고 갔는데, 반에서 꼴찌하던 애가, 그죠? 꼴찌하던 여학생이, 그죠? 얘는 막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웠어. 이거 뭐, 벤츠를 타고 온 거예요. 그죠? 벤츠를 타고. 그죠? 헤르메스, 그죠? 1,000만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이거, 그걸 보고 오더니 엄마가 이제는 밥을 안 먹어요. 그죠? 일주일간 밥을 안 먹어요. 밥도 안 해주고, 그죠? 내용돈 다 끊어버렸어요. 이거 뭐, 괜히 막, 그죠? 아빠한테 막 짜증내고, 막, 그죠? 덤벼. 왜 이래 됐어요? 비교의 정념, 그죠? 사체 정념, 그죠? 사체 정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 사체 정념이 이 사회의 서로, 그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죽이고, 그죠? 서로 억압하는 이런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마르크스는 1번부터 2, 3, 4, 9, 10, 10명이 산다면 이 사회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고 따라서 갈등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홉즈는 뭐라고 했나 하면 갈등이 일어나는데 내하고 A하고 B하고 재산은 똑같아도, 그죠? 나를, 쟤가 재산이 A나 B, 그죠? A나 B나 재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A가 B를 죽였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B가 A 보고, 뭐, 그죠? 등신 같은 사람, 막, 그죠? 이런 식으로 막 모욕을 간 거예요. 그죠? 요 개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 이게 이제 무한 갈등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마르크스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재산이 과하다, 그죠? 재산이 똑같으면 이들끼리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홉즈는 뭐라고 했어요? 재산이 다 똑같은 공산사회라도 A가 B 보고 만약에, 그죠? 이제 막 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막 등신 같은 사람, 그죠? 뭐, 그죠? 모지릭함이 욕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인터넷에 막, 그죠? 뭐, 여러분들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모질이야, 막 이래서 났다. 여러분, 뭐, 열받죠, 그죠? 그래가 살인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산만으로 판단하는 게 이게 이제 마르크스죠. 이거 마르크스 사상의 한계예요, 그죠? 그리고 홉즈는 이제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서로 이 인간의 자아를 짓밟을 때 이제 서로, 그죠?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요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마르크스도 사회계약, 그죠? 홉즈도 사회계약, 그리고 루소도 사회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뭘 해야 되나 하면 비교 사치의 정념을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을 맺어보니까, 진정한 사회계약을 맺어보니까 이게 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교육으로 억제하자는 거죠. 그죠? 이제 이 교육 중에서도 이제 에밀에서 그죠? 뭐를 주장하냐면 이 자율적인 교육, 그죠? 자율적, 자기 주도적 교육을 통해서, 그죠? 이 비교 사치의 정념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밀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이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 교육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치정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 유사한 규모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보장받아. 그러니까 루소의 사회개혁 목적은 신체와 이제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그죠? 1번하고, 그죠? 6번하고, 그죠? 8번이, 벤츠 타고, 그죠? 막, 에르메스 1,000만원짜리 가방 들고, 그죠? 뭐, 매일 골프 치고, 뭐, 이래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막, 끼니도 있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재산 차가 나고, 너무 재산도 너무 막, 흥청망청 사치할 때 이게 이제 위압감이 조성돼서 비교 사치의 정념이 유발돼서 이제 서로 공격하는, 그죠? 사회적 이제 이 압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이런 비교 사치 정념을 없애려면 재산 규모가 비슷하다면 이제 이런 비교 사치 정념이 억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억누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죠? 이제 이 비교 사치 정념의 원인이 벤츠죠, 그죠? 벤츠, 그죠? 또 에르메스라는 1,000만원짜리 가방이죠, 그죠? 그러니까 루소는 어떻게 해요? 아예 이제 이 재산을 좀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좀 분배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아무리 분배를 해도 벤츠가 있으면 벤츠 타죠, 그죠? 에르메스 가방 하죠, 그죠? 아예 이런 벤츠 공장과 에르메스 공장 자체를 없애보자. 그런데 벤츠나 에르메스 공장 이런 건 자본주의의 상징이죠. 그죠? 자본주의의 상징.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모피옷이나, 그죠? 벤츠나 에르메스, 그리고 막 대량 생산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대량 생산하니까 막 엄청난 부자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규모 자본주의적 큰, 그죠? 공장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그 반자본주의적 경쟁 요소니, 그죠? 벤츠 공장 없애고 에르메스 공장, 그럼 자동차 공장도 없애야 되죠, 그죠? 전부 마차 타고 다니죠. 그리고, 그죠? 어떤 미적인 비교를 유발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수영복 공장을 없애보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자본주의적 발전을, 그죠? 역행하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친구한테 막 전화해가 금방 막, 전화 딱 했는데 친구 막 벤츠 타고 막, 그죠? 동해안 여행하고 왔다. 나는 지금 어떻게, 동해안 한번 가려고 하면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열받아 죽는 거예요. 그죠? 저 친구 막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예 핸드폰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TV가 문제. TV 공장을 없애버리잖아요. TV에 별것도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자본주의적 경제노선이 분파적인 개별적 의지에 차단을 해서 상업 및 생산활동 필연적으로 경쟁과 사치에 대한 정념과 상호해석적인 불평등을 유발하고 이해관계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죠? 상업, 대규모 자본주의적 상업 및 생산활동은, 그죠?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비교 및 사치 정념을 억제할 정도의 상호 유사한 규모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적 발달을, 대규모 자본주의적 발달을 반대하죠. 그죠? 그러면 생산은 어떻게 하냐? 소규모 자산가, 수공업적 생산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막, 그죠? 공장에서,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두도 공장에서
멋진 거 막 찍어내죠. 그죠? 그러지 말고 수공업자가 하나하나씩, 그죠? 내가 이제 바늘로 꿰매서 내 정성을 담은, 그죠? 멋은 없지만 수수한 제품을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돈벌이 하자. 그리고 큰 돈도 안 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신발, 이거, 수수한 신발, 이거, 그죠? 신고 나가면 비교와 사치의 정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신발을 만들어도 큰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비교와 사치의 정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는, 그죠? 소규모 자산가, 중간계층의 존재, 그죠? 수공업자 대표적인, 그냥 근근히 먹고 살만한 이런 생산자들이 주로 이제 이 생산을 하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혁명의 주체도 수공업자나 소상점 주인, 그죠? 소상점 주인, 그죠? 얘들이 누구냐면 산길로트들이거든요. 얘들을 토대로 이제 혁명을 급진적으로 이끌어간 게 이제 로베스피에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을 전개할 과정에서 이제 이 루소의 이런 사상이, 그죠? 이런 사상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점은 대규모 국민국가보다는 소규모 공동체를 지향하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죠, 그죠? 그러면 인구가 막 1억이 넘으면 다 모여서 결정을 못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공동체를 지향하며 자본주의 추세를 거부하고 폐쇄적인 자급자족을 시도했던 그 시도는 현실성을 결여하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루소가 꿈꾸는 공동체를 결성하기 위해서 TV 공장, 스마트 공장, 그죠? 벤츠 공장, 뭐, 그죠? 이러면서 다 없애자. 이거는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 없애보면 당장 일자리도 줄어들고 막 사회가 혼란에 빠지죠, 그죠?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뭐냐면, 이제 계몽사상을 살펴봤는데, 계몽사상에서 이제 이 에밀과, 볼테르와 로크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있는 집안 자녀들이 한 계몽사상, 그죠? 그 주로 이제 뭐 자유주의 귀족 출신들이죠, 그죠? 가 이제 이 수공업자 출신, 그죠? 루소의 계몽사상이 좀 달라요, 그죠? 달라요, 그죠? 자, 이제 이 원래 계몽사상은, 그죠? 뭐 백과전섭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무한한 기술 발전을 통한 자본주의의 무한 발전이 이제, 그죠? 문명의 발전이 인간을 행복해 준다고 했는데, 이제 루소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문명의 무한한 발전이, 그죠? 문명의 무한한 발전이 특정한 계층을 이제 행복해주고 수많은, 그죠? 노동자들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몽사상이 이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니까 이제 이 계몽사상에도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루소의 사상도 이제 이 인간불평등 기업론, 사회계약론, 에밀에 나오는, 그죠? 이제 이런 견해들이 이제 다르죠, 그죠? 이런 상이한 이제, 그죠? 계몽사상이 각기 프랑스 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프랑스 혁명도 혁명 직전이 있고 혁명 1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2기가 있어요, 그죠? 2기에는 아주 막 급진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계몽사상이, 그죠? 예를 들어서 볼테르와 루소, 그죠? 볼테르와 로크의 계몽사상이, 루소의 계몽사상, 볼테르의 계몽사상이, 그죠? 요 시기에 영향을 미쳐. 루소는 계몽사상은 2기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요거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요거를 이제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꼭 구체적으로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루소의, 그죠? 루소의 교육 중에, 그죠? 루소가 에밀에서 내세우는 게 자율적 교육이라고 했죠, 그죠? 자율적 교육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스스로 깨닫도록 하자.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하니까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만 딸딸 외우기 때문에 교과서 밖에 문제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죽어버린다. 따라서 루소는 첫째, 교과서를 반대해. 그죠? 교과서가 없어야 된다. 그죠? 교과서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스스로 깨달은 자율적, 그죠? 이제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인데, 자,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에밀이 한 번은 이제 창문을 깨버려. 겨울에 창문을 깼는데, 이게 막, 그죠? 그러면 부모가 선생님이 에밀을 나무라고 창문을 고쳐서 밤을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루소가 장난치다가 창문을 깼는데, 선생님이, 그죠? 그걸 안 고쳐주고 놔둬버린 거야. 그러니까 밤 찬바람이 들어와서 에밀이 감기 걸려가 막, 그죠? 열흘간 막 끙끙 앓아 누웠는 거야. 이때 이제 루소가 뭐냐 하면, 자, 창문을 고쳐주지 말고, 이제 내가 창문을 장난치다 깨면 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거. 열흘간 몸살을 앓아서 누웠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스로 깨닫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창문을 깨뜨리지 않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에요. 그죠? 또 한 번은 에밀이 지리 시간에서 독도를 배웠는데, 독도법을 배웠는데, 이제, 얘가 막 장난치고 막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이 산에, 그죠? 교사가 이제 이 학생들 데리고, 그죠? 저 팔공산에, 그죠? 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애들은 독도법을 배워서 이제 이 어두워지지가 다 내려왔는데, 에밀만 독도법을 제대로, 그죠? 개무시하고 안 들었다가 독도법을 제대로 적용 못 배워서 이제 뭐 그날 저녁에 막 산속에서 이제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죠? 미리 막 산속에서 잠은 오는데 막 옆에서 호랑이, 그죠? 늑대 소리가, 여우 소리가 막 나니까 이거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죠? 죽다 살난 거예요. 그죠? 다음날 이제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찾아낸 거예요. 이제 이래 되니까 이제 에밀이 이 지리 수업, 그죠? 독도법, 그리고 지리 수업, 그리고 수업 자체, 이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깨달았다. 그죠? 스스로 깨닫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깨닫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 그 교과서가 없어야 된다. 교과서가 없어요. 요게 이제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 요거를 오늘날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할 때, 그죠? 자기주도적 학습, 이게 평가에 한 비중이 10점이 넘어요. 그죠? 요 요소가, 그죠? 이게 이제 루소의 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죠? 루소의 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살펴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대혁명을 살펴보면서 앞에 계몽사상이 있었는데, 이 계몽사상이 이제, 그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죠? 계몽사상이 A, B 두 그룹이 있었죠. 그죠? 프랑스도 혁명도 1기, 2기로 나누죠. 그죠? 이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그죠? 어느 시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이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죠? 살펴보자.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루이 16세를 이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거예요. 단두대에서 이제 처형하는 장면. 이게 이제 오늘날 콩코르드 광장이죠. 콩코르드 광장에서 처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에서 먼저 혁명의 원인을 살펴보자는 거죠. 자, 혁명의 원인은 이 신분제대 구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제는 뭐라 하냐면 앙시앙 레짐이래, 그죠? 그 ancient, 그죠? ancient 레짐이다, 그죠? ancient 레짐인데, 이제 이 ancient를 불어로 읽으면 앙시앙이에요, 그죠? 앙시앙, 그죠? 앙시앙 레짐이. 구체제에 문제가 있었다, 모순이 있었다. 모순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구체제 사회와 행정의 모순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프랑스 절대왕정의 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이 재정위기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이제, 그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혁명의 전개 과정은 1기와 2기로 나눠요. 그죠? 이제 2기에는 이제, 그죠? 마지막으로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혁명이 종식되고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혁명이 2기예요. 그죠? 혁명. 이제 이 혁명 1기는 이제 온건화적인 혁명이 있고 2기부터는 이제 아주 막, 그죠?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혁명의 원인과 1기, 2기,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의 등장, 그리고 이제 혁명 해석을 나눠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다시 얘기하자면 프랑스 대혁명은 혁명의 원인, 그리고 혁명을 제일 먼저 촉발시킨 게 귀족들이, 그죠? 귀족들이 뭐 이 체제를 타파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들 불만을 표명해서, 그죠? 왕한테 막 덤비다 보니까 이제 왕한테 자기들이 옛날 권익을, 영주가 가졌던 권익을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부르주아 민중들도 같이 이제 혁명 막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 부르주아 민중들 혁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봉건적인 제도와 근대적인 제도 혼재하고 있어요. 그 토지 소유와 불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인구의, 그죠? 프랑스 인구는 성직자, 그죠? 귀족, 그죠? 이제 제3신분, 그죠? 3신분 이렇게 돼 있는데 성직자 귀족은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근데 얘들이 국토의 막 엄청난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제3신분은 뭐 엄청나게 가난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신분제 다양성과 모순. 신분제 성직자 귀족 제3신분에는 뭐, 그죠? 대부르주아지도 있고 마지막 거린까지 또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죠? 여기 이제 신분 자체의 모순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고, 그리고 또 혁명을 아무리 불만이 있다고 내가 왜 혁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으면 혁명을 해야 된다고 누가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게 계몽사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체제에 대해서, 억압한 체제에 대해서 저항해서 그 억압한 체제를 굴복시키고 자유를 쟁취한 모델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미국 독립혁명. 미국 독립혁명이 성공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식량위기가 닥쳐요. 그죠? 식량위기가 이제 곡물의 생산량이 1789년에 이제, 그죠?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엄청난 흉년이 발생한 게 88년, 1788년에. 그래서 식량이 뭐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속출해.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그런데 부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막 귀족들은 막 먹을 게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또 혁명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죠? 혁명의 원인은 봉건, 근대적 혼재, 토지소유의 불균형, 신분제 다양성, 모순, 그죠? 계몽사상, 미국 독립전쟁이 성공했죠. 그죠? 식량위기 등 다양한 원인들이 이제 결합돼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1절 혁명의 원인 계속 봅니다. 신분제, 구체제의 모순이에요. 그죠? 모순이. 자, 예를 들어서 제3신분이 있고, 그죠? 제3신분은 뭐 늙고 힘이 없는데, 그죠? 여기 누구를 지탱하고 있어요? 1신분인 성직자, 그죠? 요 성직자 옷 입이죠, 그죠? 2신분 귀족, 칼을 찼죠, 그죠? 칼을 찬. 그러니까 이제 이 3신분이 생산해서 1신분과 2신분을 이제 이 기생하는 이제, 그죠? 계층이죠, 그죠? 계급이, 그죠? 신분이, 그죠? 신분. 이제 이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신분은 가혹한 세금을 부담하고 1신분과 2신분은 토지를 독점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료의 왕이 있고 1신분이 있고 2신분, 1신분 성직자고 2신분, 그죠?
이제 이 성직자는 한 10만 명 되고, 2신분인 귀족은 한 40만 명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1신분과 2신분은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인구의 98%가 제3신분이에요. 그죠? 제3신분이. 제3신분들은 이제 물론 뭐 부유한 부르주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 구조가 소수의 특권층이, 그죠? 많이 갖고 있고, 대부분의 제3신분들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신문제적 구체제 모순이. 자, 요걸 다시 프랑스 혁명 전에 이제 프랑스 사회를 보면 이 사회가 구제도죠. 그죠? 자, 이제 특권 신분은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그죠? 뭐 요거 38명 아까 40만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피지배층은 이제 이 제3신분이 그죠? 3신분인데 그죠? 자, 요게 이제 이 제3신분에는 이제 그죠? 대지주나 상층 시민 그죠? 그리고 대차진농 중산층 그죠? 자영농민 소시민 그죠? 그리고 무산 시민 뭐 요런 다양한 층이 그죠? 마지막에 거린까지 있어요. 그죠? 부유한 그죠? 부르주아지들에서 거린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양해요. 그런데 이 부유한 부르주아지거나 이제 소시민이거나 이들은 어떻게 해요? 특권 얻고 세금은 전적으로 부담해요. 근데 얘들은 세금도 안 내고 뭐 가진 특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조제도의 모순이에요. 그죠? 구제도의 모순이. 자, 요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분제적 구체제 모순을 살펴보면 1신분은 성직자로서 총인구의 2,700만 명 중 12만 명에 속하고 많은 특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토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이 중세 때 장원을 소유하는 게 뭐예요? 이 장원이 이렇게 있다면 이 장원을 소유한 게, 자, 영주, 그리고 교회 성직자들이 이제 이 장원을 소유했죠. 그죠? 성직자들이 이제 장원을 소유한 거예요. 그죠? 그 중세 말에 장원의 농로가 해방됐죠. 그죠? 그 농로가 해방됐는데 영주나 교회가 갖고 있던 이 장원의 토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 영주나 교회가 여전히 계속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도 대지주고 교회도 대지주예요. 그죠? 엄청난 이제 토지 재산을 이 성직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죠? 국토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토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영주들로서 봉건 지대를 받아요. 농론이 해방됐지만 이제 자기 땅을 어떻게 해요? 농민들에게 소작을 줘서 엄청난 지대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10분의 1세를 징수하고, 교회는 교육과 구빈사를 독점하고 출판 검열에 참가합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주거나 대수돈장 등 고위 성직자는 이제 귀족이나 다름없었지만, 시골 신부 사제나 대다수의 수도사 같은 사람은 이제 평민이나 다를 바 없이 이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직자들 중에 하급 성직자들은 이제 이 제3신분편에 쓰게 됩니다. 쓰게 되고, 주교나 수도원장 등 고위 성직자는 현재 귀족들 편에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분에는 특권 신분인 이 신분에 귀족이 있어요. 그죠? 귀족은 약 한 38만 명에서 한 40만 명 돼요. 정도인데, 전국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봉건적 권리, 직접시에 도로 부역 면제 등 특권과 칼을 차는 등의 명예특권을, 칼을 차요. 그죠? 칼을 차고, 그리고 엄청난 이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세금 면제, 그죠? 부역 면제입니다. 이제 귀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원래 옛날 영주 출신이 이제 농로가 해방되고 귀족이 된 거예요. 그죠? 귀족으로 변신했는데, 이들은 옛날에 영주들이 하듯이 칼을 차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검 귀족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또 대검 귀족과 뭐가 있나 하면 법복 귀족이 있어요. 그죠? 법복 귀족은 원래 귀족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 고등법이라는 법원이 생겼어요. 그죠? 고등법원이 생겼는데, 이 고등법원에 법관이 있죠. 그죠? 법관이 평민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해서 법관이 되는데, 이들 법관들이 이제 막, 그죠?
몇십 년간 법관을 계속하니까 이제 귀족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 뭐라 하냐면 법복 귀족이라고 해요. 그죠? 대검 귀족은 혈통 귀족으로 봉건지도와 각종 부하금, 방앗간, 재판기계, 포도주 짜는 틀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장원재판소에 남아있는 약간의 사법권과 지방의 경찰권을 행사하여 벌금을 징수합니다. 수렵은 이제 귀족만이 할 수 있었는데 수렵 중 귀족들이 농작물을 밟아 훼손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치하고 낭비하며 토지재산 관리에 소홀하고, 그리고 지방의 귀족은 이제 수입지 없고 물광덕으로 살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양반인데 몰락 양반이 생기듯이 몰락 귀족들도 생깁니다. 이들은 이제 나중에 혁명이 나면 이제 이 제3신분 평민들에게 가담을 합니다. 자, 이제 소귀족은 이제 수입지 없고 물강 등으로 궁핍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각종 엄청난 칼을 차는 등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또 의무, 그죠? 뭐 세금은 또 안 내요. 그죠? 그리고 또 수렵이 뭐냐면 사냥할 때, 그죠? 사냥을 어떻게 하나 하면, 사냥개를, 그죠? 한 막 200마리쯤 풀어놔버려. 그러니까 사냥개 지나가면서 막 완전 밭을 덮어버려. 그죠? 그럼 멧돼지 한 마리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냥개가 100마리 가면서 배추밭을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배추밭 큰, 그죠? 1헥타르, 몇 헥타르짜리가 사냥개 안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 그럼 평민들은 뭐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귀족들이, 그죠? 멧돼지 한 마리 잡으려고 농민들의, 그죠? 온 마을에 채소밭을 다 초토화시켜.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제2신분이 귀족인데, 이게 이제 제3신분이 위에 누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이 사람 제3신분이고, 그죠? 각종 부가금으로 허리가 휘었죠. 그죠? 허리가 휘었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농민, 이게 이제 농민, 제3신분 중에 대표적인 농민인데, 농민이 씨앗을 뿌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또 깨 같은 거, 뭐, 그죠? 뭐, 콩 같은 거,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새는 뿌리가 뾰족하죠. 그죠? 뿌리를 집어가, 그 씨를 이렇게 캐먹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농사가 완전히 지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놓고 이 비닐을 덮어버리죠. 그죠? 근데 옛날엔 그게 안 되게, 씨를,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날 같으면 요 밭에 요렇게 고랑을, 둔덕을 만들죠. 그죠? 요렇게 만들고 여기 높은 언덕에 이제 요렇게 이제 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프랑스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밭에다가 씨앗을 손을 그냥 뿌려요. 그러니까 씨앗들이 이제 땅에 밑에 발아하면 다행이고, 뿌리니까 깊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새들이 와서 잡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산출량이 엄청, 그죠? 소출량이 엄청나지. 그리고 또 생산해 놓으면 여우들이, 그죠? 그죠? 쥐들이, 그죠? 갉아먹어. 그러니까, 그리고 세금 내고, 그죠? 그리고 각종 부역하고, 그죠? 그 농민들은 뭐 살 수가 없어요. 이들은 이제 성직자들은 다 고통스러운 농민들을 밟아서 귀족들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죠? 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성직자고, 그죠? 요 사람이 귀족이, 그죠? 귀족인데, 요게 이제 칼을 찬 귀족이라고 해서 요건 법복 귀족이거든요. 근데 요 사람은 누구냐면, 그죠? 법을 공부해서 요거 이제, 그죠? 판사들이, 그죠? 요 이제 목에 요 감쪽, 그죠? 마스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평민인데 고등법원에 법관이 돼서 이제 귀족으로 인정받은 법복 귀족, 그죠? 대검 귀족과 법복 귀족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죠? 법복 귀족은 이제 정부기관, 고위관청, 교회, 법원, 군부 등에서 고위 공직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에 능하고
대건귀족과 법복귀족의 공통점은 양자 모두 수입 증가의 필요성 때문에 지대와 각종 공납을 증가시키고 철저히 징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막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막 그죠? 부유한 부르주아가 자기들보다 덜 살아요. 그러니까 막 혈압 올라서 막 자꾸 막 자기들도 막 사치하고 막 그죠? 돈을 막 서적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은 많이 필요한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농민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죠? 보다 철저히 징수하려 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봉건적 반동이에요. 그죠? 봉건적 반동. 이 귀족들이 농민들을 지금 보다 많은 이제 그죠? 이제 자유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게 이제 각종 그죠? 이제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억압을. 세금을 더 과다하게 징수하고 그죠? 국왕의 과세를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자꾸 백성들로부터 세금 걷어가는 걸 막고 이 귀족들이 자기들이 백성들로부터 고의를 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정책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귀족들이 직접 세금을 자기들이 걷었고 국가에서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국가 정책을 반대하는 거예요. 프랑스 인구 2%에 불과한 성직자인 계급과 귀족 계급은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독점하고 그 신분에 부수되는 이제 각종 특권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신분인데 제3신분은 인구의 96% 내지 98%에 달하면 거기는 가장 부유한 부르주아지로부터 거린에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이제 그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부르주아들은 귀족들보다 잘 살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3신분의 혁명을 이제 이끌게 가는데 제3신분이 전부 가난해서 혁명을 일으켰다 이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부르주아지와 뭐 중산층, 하층민, 거린에 이르기까지 그죠? 자기들이 혁명에 가담한 이유가 각기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거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주아지는 이제 제3신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층은 금융업자, 상업자, 법률가, 의사, 문필가 등의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부르주아들. 이들의 재능과 재력, 국가 발전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들은 이제 귀족의 하위에 있었고 정권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었다. 경제적으로 이제 길대 제도의 잔존 등 봉건적인 잔재로 인해서 자유로운 활동이나 자본주의 발달이 저해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르주아들은 이 기존의 절대항정 제도가 자기들의 자유로운 자본주의 발달, 그죠?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항정을 타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혁명을 일으켰은 뭐 춥고 배고파서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귀족들에게 이들은 엄청난 특권을 주고 이들을 그죠? 차별돼요. 세금도 안 내고 그죠? 그런데 이런 특권적 차별 대우 그죠? 이거를 이제 없애고 우리도 그러한 권한을 동일하게 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호 발전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그죠? 각종 규제를 타파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절대항정을 타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르주아 중에서는 상층 부르주아지와 하층 부르주아지로 나뉘게 됩니다. 상층 부르주아지는 은행가, 징세청법자, 해외 무역 종사업자, 대특권 상인, 그리고 특권 매뉴팩처의 경영자 등 프랑스 북부 지역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중하층 부르주아지가 있어요. 신흥 중산층이 매뉴팩처 경영자를 위시한 산업시민층과 이들과 관련된 상인계층 그리고 법률가, 교수, 의사, 문의를 포함한 자유업에 종사하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자, 요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